설명드릴 한서대학교 문화유산보존학과의 위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보존과학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문화유산과 보존과학을 띄워놓고 설명드리자면, 어원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신적, 물질적 선물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족사회라든지 인류사회, 모든 소산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시킬 것인가가 아시다시피 보존학 또는 보존과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존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다 통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과학, 과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산 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유산과 보존과학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학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보존과학의 역할, 어디까지가 문화유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를 저희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문화유산과 보존과학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면 저희가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문화유산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사람은 능동적이라 의사를 통해서 내 병명이라든지 내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문화유산이 손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동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보존과학을 봤을 때 사람과 문화유산은 거의 같은 동등한 입장이다.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구적이지가 않죠. 사람 같으면은 아프면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 그 다음에 수명 연장, 똑같습니다.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를 연장시켜주고, 그 문화유산이 수명을 연장을 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사람과 문화유산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동등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서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하고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병명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내서 수술을 통한 다음에 치료를 하죠.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손상된 원인을 찾아내고, 자, 그럼 그 손상된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 먼저 사람이 아팠을 경우에 저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내과부터 해서 한 28가지, 그 다음에 뭐 청소년과, 과가 여러 개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관리하지 못하듯이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내 전공을 뭘로 할 것이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병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손상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파손되거나 찢어지거나 색상이 변환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한 분야,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질별로 일단 나누죠. 그리고 최근에는 분석이라는 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별도로 분석을 담당하지만, 그 전에는 처리 파트 내에서 분석 파트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화유산이 손상되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밑에 도자기를 보시게 되면, 출토된 파편을 보시게 되면 개수로 파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편수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것을 사람 치료하듯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해집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어서 접수돼서 접수를 하죠. 자, 그럼 도자기가 깨졌으면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수습해 와서 이력 카드를 만들죠. 자,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도자기, 깨진 손상된 문화유산은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 그 다음에 저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CT, MRI 이런 거 찍어서 구조를 확인하듯이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기기,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처리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다면 뭐 약을 처방받아서 가겠지만 심각하다면 사람도 입원을 해서 수술하죠.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손이 심하거나 당장 방치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각 분야별로 지류, 석재, 무기질부터 유기질 다양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병원하고 거의 같은 논리다. 그러면은 이 문화유산 보존학이라고 했을 경우에 얘를 어떻게 볼 거냐? 말 그대로 문화유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 물질적 어떤 우리가 물려받은 자산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 과학적인 방법을 접목한 학문이 문화유산 보존 과학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문화유산 보존 과학이라도 하기도 하고 보존학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다시피 도자기가 파손됐을 때 쟤를 어떻게 원형으로 살려놓을 것이냐. 똑같습니다. 사람도 다쳤을 경우에 원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의 과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존과 보전이라는 용어를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보전은 있는 그대로 유지 관리하라는 뜻이고 보존은 존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 복원 방법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존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문화재라고 했었죠. 근데 뭐 2024년도 5월 17일부로 문화유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똑같이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문화유산 보존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분야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산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유산 보존학을 정리를 하자면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학문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병든 문화유산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상물이 문화유산인데 대부분 쪽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형 쪽이겠죠. 유형 쪽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얘를 과학적인 방법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접목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말 그대로 보존 전문가가 관리하고 치료, 처리하는 것이 문화유산 보존 과학이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 과학은 문화유산을 현재에서 미래로 잘 전달하는 학문이 문화유산 보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그럼 문화유산을 누가, 그래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보존 전문가가, 그래서 대부분들이 자격증 있죠. 문화유산 수리 기술자하고 문화유산 수리 기능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주로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프고 병든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한 분야인데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축이 되겠죠. 뒤에서 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문화유산이 어떻게 제작되었을까를 기본으로 해서 왜 지금 손상 상태가 어떠냐, 뭐 완파냐 반파냐, 아니면은 이 손상 원인이 인위적이냐 물리적이냐.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처리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일은 유형 문화재를 대상으로, 자, 어떻게 제작되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제작되었을 때 재료는 뭐고, 이 재료 제작 방법이 뭐고, 그러면 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 유형이 어떠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상태 진단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자, 병이 났는데 그 병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처방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문화유산도 손상이 되었을 때 원인 파악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원인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관리 유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는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유산 보존가, 문화유산 보존 과학자, 문화유산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라는 용어가 참 사용하기는 좋은데요. 저희가 문화유산 보존 처리하는 기관들도 문화유산 보존 병원이다라고 이름을 명명하자,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의사, 병원과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적으로 의사라는 용어도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존과학시설이 설치된 기간이 언제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든지 도서관, 민속박물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다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자, 그럼 문화유산 보존과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는 사실을 좀 보자면 실적으로 국내에서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 해저 유물이 발굴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바닷속에서 출수가 됐죠.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지금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98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5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두 곳에서 주로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각 지방에서도 보존과학 연구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국적으로 문화유산 보존과학 시설이 생긴 곳이 약 100여 곳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유산 보존과학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축이 있죠.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두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7개소 포함해서 약 130명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부터 해서 지방박물관까지 해서 약 100여 명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 90년도만 해도 전체 다 보존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안 됐죠. 많아봐야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도 국공기관, 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박물관 이런 쪽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쪽에서도 리움 박물관이 대표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보존 처리 기관 업체, 전문 업체들이 60곳 정도가 있다 보니까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재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은 앞으로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기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유산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기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한 6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화유산의 자료 분석. 문화유산의 자료 분석은 인문학적 요소도 있지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재료 분석, 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분야적으로 따지는 연구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손상 원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손상 원인 규명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손상 원인이 뭔지 규명이 돼야지만이 향후 처리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나중에 차후에 관리 방법까지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 및 보존 처리 기술 개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손상된 문화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복원할 거냐.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인 방법도 좋지만 현대 기술과 과학적인 기술과 어떻게 접목해서 할 거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죠. 또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인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이죠. 이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차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및 보존 조건 연구인데요. 앞전에 얘기했던 손상 원인 규명이라든지 보존 처리, 복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환경관리나 보존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처리했던 대상물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 및 보존 조건 연구도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미생물 및 생물학적 열화 방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렇다면 미생물하고 생물학적이 무엇은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지금 유기질 문화유산 쪽에서는 굉장한 손상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자료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문화유산, 유물, 유적, 회화 이런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용된 재료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과 구성 성분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입 판정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얘 제작 기술도 우리가 규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물의 재질이라든지 제작 기술,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은 재질 분석하고 내부 구조 쪽에서 다양한 과학적 기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의료용으로 쓰던 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화유산 쪽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 구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단층적인 구조도 찾아낸 그런 원인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식 원인 및 보존 상태인데, 부식 원인이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실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부식이 심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찍게 되면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식 원인과 유물 상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을 보게 되면 제작기법 파악이 하나의 목적인데, 여기에 사용된 재료나 기법, 그다음에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보존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얘의 손상 상태를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라도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손상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진위 감별이죠. 진위 감별은, 자, 도자기 같은 경우는 UV 촬영을 통해서 균열된 부분, 복원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엑스레이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썼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재료를 썼을 경우에 위작 가능성 탐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특히 이제 안료 쪽 같은 경우는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고려시대 안료, 조선시대 안료, 현대 안료 성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죠.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정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역사적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국립정보 엑선 사진을 통했을 때 저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육안으로서는 내부 구조를 잘 모르죠. 흔들었을 때 소리는 나지만 내부 구조에 방울이 들어가 있는 구조적인 내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포탑 PXRF인데요. 이 PXRF 같은 경우는 약 30초, 길면 한 1분에 이 구성 성분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재질 분석 쪽에서는 기초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해야 쪽 같은 경우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부 밑그림 파악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초 조사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 분석 쪽, 기초 조사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상 원인 규명인데요. 이 손상 원인 규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손상이 됐을 때 이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변색이라든지 부식, 파손, 균열 이런 것들의 원인을 규명해놓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라면은 차후에 우리가 유지, 관리, 보존,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상 원인 연구가 문화유산 보존 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 처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 조절이라든지 재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리하는데
온습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온도와 습도는 반비례를 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가 올라가죠. 이 반비례 개념이 있다 보니까 두 개 온도와 습도는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 줘야지만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 화학적 요인은 실내 쪽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실내 쪽도 여러분들 VOC 농도라고 해가지고 오염 물질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죠. 최근에 야외 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성비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자외선 이러한 쪽에서도 문화유산이 어떻게 손상되느냐, 이런 게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생물학적 요인은 곰팡이, 여러분 잘 알아, 박테리아, 곤충, 식물. 자, 이 생물학적 요인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외에 있는 석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죠. 지우유라든지 조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도 있고, 곤충, 특히 이제 잘 아는 쥐류라든지 직물 같은 경우 곤충에 의해서 가로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에 의한 손상이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 의한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경복궁 담벼락 페인트 낙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반달리즘, 나의 생각과 종교적 신념이 차이로 인해서 손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잘못된 복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손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화재, 전쟁 이런 것들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 원인 규명을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동,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 구조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간 부분들, 또 톡이 출토되는 연질톡이나 도자기 쪽,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토합,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것들을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야지만이 추후에 보존 처리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얼마 전에 공에 출토된 금동관인데요. 저 금동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부 구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손상이 일어났을까? 어떤 속 구조물에 의해서 손상이 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습, 염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됐는지가 규명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석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석인데요.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러한 구조물 자체가 동결 융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표면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저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비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은 보존 처리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만 추후에 관리 방안도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 이래서 손상 원인 규명은 큰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건 및 보존 처리 기술 개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인 형태죠. 자, 파손됐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을 어떻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얘를 원형으로 복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복원과 보존 처리 기술이 실질적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아마 더 이런 영역들은 여전히 많이 차지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최근에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처리에 사용됐던 재료들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재부식, 재방락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물질을, 재료를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연구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사전조사라든지 안정화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역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전조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상 원인 규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보존처리 계획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사전조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비교해 봤을 경우에, 사람과 문화유산을 봤을 경우에 처음 원인 규명을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화 처리인데요. 자, 그럼 모든 문화유산들이 부식이나 풍화, 부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냥 적합 복원해서 그냥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부식 요인들, 손상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청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적용하고 있죠. 종이 같은 경우는 뭐 중성화 처리, 직물도 마찬가지고 오염물 처리라든지 이물질 제거와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안정화 처리다.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수술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접합과 강한데 약화된 구조물을 자 그럼 우리가 안정화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적으로 안정화 처리가 끝났으면은 그 유물을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들이 접합과 복원, 그다음에 강화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존용 접착제나 강화제가 1950년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약품들로 인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장점은 있었지만 친구들이 가역성이 없는 물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존처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 특히 재료 쪽에서는 가역성이 있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쓰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천연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체에 무해한 쪽으로 쓰다 보니까 약품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해도 가역성이 문제가 있죠. 가역성이 문제. 자, 원래 상태로 내가 도자기를 붙였는데 잘 못 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얘를 녹여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물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역적인 처리는 추후에 더 좋은, 더 사용이 간편한 어떤 물질이 개발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현재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적용하기 좋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쓰되 가능하면 가역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역성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은 있죠. 우리가 기존에 썼던 합성수지들, 강한 물질들보다 접착력이라든지 강도는 좀 약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리 방법론에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UV 조사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도자기 자체가 거의 완형으로 보이지만 UV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암실이 꼭 필요하죠. 암실 내부에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방법은 UV 조사기를 비췄을 경우에 자외선 조사기를 비췄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 물질과 새로운 물질이 가지고 있는 UV 반사되는 양은 다 틀립니다. 파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균열된 부분, 새롭게 복원한 부분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 조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류 쪽에 회화 유물들 비춰보게 되면 덧칠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물질들을 칠했을 경우에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UV 조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시중에 많이 팝니다. 그래서 조건은 암실에서 비춰보면 비추자마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활용 범위가 가장 굉장히 높고 진입 판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옆에 사진을 보면 CT 조사인데요. 이 CT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했던 UV 조사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고가죠. 그런데 최근에 이 UCT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부에 있는 제작 방법이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균열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 수리 복원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CT 조사를 통한 어떤 방법이죠. 전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엑스레이는 중복이 되는데 CT는 단층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보공투토 금동관도 마찬가지인데, 처리 방법론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 회복을 할 수 있는 처리 기술도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백자도인데,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디지털 전시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인데, 보시게 되면 전에는 없어진 부분, 파손돼서 없는 부분들을 손으로 일일이 다 복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3D 촬영을 통해서 프린터로 뽑은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서 원형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도 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3D 기술 프린터 이 두 개를 접목해서 문화유산 쪽 복원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 쓸 거냐 라고 했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방법, 3D 스캔이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료들을 비접촉적으로 프린팅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박물관 쪽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그 다음에 VR, AR, 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쪽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뭐 디지털 기술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것도 문화유산 보존 기술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째, 이제 비접촉이라는 거죠. 유물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전에는 실측이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유물을 계측을 해가지고 도면을 옮겼지만, 최근에는 비접촉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다루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화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누군가는 다 접근해서 볼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도 박물관이 됐든 국가유산청이 됐든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데이터들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도 있던 장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콘텐츠 개발이든지 콘텐츠 활용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최근에 일어난 것들이 아니지만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D 스캔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물을 프린팅해서 축소, 확대 이런 모형들을 만들 수 있고요. AI, VR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가 활용하는 이런 측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산 쪽에서 건조물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계측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 3D 스캔 촬영을 통해 가지고 이가 가지고 있는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폐허된 유적지를 실적으로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인데요. 환경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느냐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물이라든지 유적 쪽에서 환경 쪽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차단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유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이런 연구뿐만 이 환경 보존 쪽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흰개미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흰개미들을 어떻게 하면은 차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건축물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근데 이 요소들에서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도, 습도입니다. 온도, 습도. 자,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 다음에 너무 낮다라면 이게 수축 팽창을 하는 반복을 하죠.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속화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봄과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 차이가 실질적으로 50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문화유산들은 굉장히 수축과 팽창, 동결과 융해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속화가 되는 거고요. 습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습도가 80% 이상이 되면 곰팡이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가루화 된다는 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들이 지류 종이로 만들어진 문화유산 쪽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발생해서 수에 표면 오염이라든지 구조적인 파괴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너무 습도가 낮다면은 가루화 된다는 거. 건조해가지고 가루화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바스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은 특히 이제 직물, 유기질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변탈색의 주 요인이 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명 이런 것들 역할도 하지만 야외에 있는 태양 광선 쪽에서는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 물질들은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가루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우리가 문화유산 이제 매매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은 유기질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질, 미세먼지라든지 오염가스 이런 것들도 부식열에 주 영향을 미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곰팡이라든지 생물적인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곤충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내부 구조를 파먹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진동,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조물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 유지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재 보존 환경에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실내, 실외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수장고 같은 건 내부 공기질, 마찬가지로 외부 같은 경우는 탄성비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하고 생물학적 열화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생물하고 생물학적 요인은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적인 요소만 좀 맞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온도, 습도가 유지된다면 큰 영향이 없죠. 종류는 곰팡이라든지 세균, 좀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쥐, 박쥐, 식물뿌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소화, 직물 이런 쪽에 얼룩, 분해, 세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소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미생물하고 생물학적 요소는 특히 유기질, 문화유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균 방지, 곰팡이 방지 이런 것들에서 실제 정기적인 소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다시피 흰개미에 의한 내부 구조 파괴죠. 이거는 구조물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고, 지유류에 의해서 조류, 선태류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적으로 비문 같은 경우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서화류 같은 경우는 오염물, 특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 보존과에 대해서 문화유산이 뭐냐라는 정의와 그 다음에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